184페이지 32강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강의네요. 우리 말문제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법인세 중간연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 사업유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 중간연합이 의무를 지지 않죠. 왜냐하면 6개월 초과에만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2번에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까지는 중간연합이 없죠. 신설법인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합병 분할로 새로 생긴 법인은 작년도까지의 역사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이때는 중간연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의 중간연합세액은 중간연합 기간이 지난부터 2개월 이내는 8월 말까지 납부하라고 되어 있고요. 4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경환을 학교법인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중간연합에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 거 맞는 설명이고요. 5번에 중간연합세액도 1000만원 넘어가면 분납이 허용이 되니까 5번이 틀린 설명이겠습니다. 2번 문제,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 다 잘못된 것은 1번, 법인세는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신고에 의해서 법인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맞는 설명이죠. 법인세 신고납부입니다. 2번, 각소금액이 없거나 결승금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납부할 의무가 없겠죠. 신고는 하라고 되어 있었죠. 2번이 오답이고요. 3번,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유도 종료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맞는 설명이죠. 4번, 내국법인은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나중에 국기법에서 배우는 말인데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면 50%까지는 분납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옆 페이지에 있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신고 및 납부 결정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연합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익금액, 즉 매출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중간연합 기간 법인세를 아예 징수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얘기죠. 아예 휴업 등으로 아무런 실적이 없으면요, 중간연합 징수하지 않고요. 2번에 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유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결정하는 건가요? 경정하는 건가요? 이때는 결정하는 거죠. 3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유도 중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을 이전하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거 무개념이고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라고 해서 경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법인세 포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수시부과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4번에 중간연합 의무자는 내국법인, 사립학교 제외로서 각 사업유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아니라 6개월 초과죠. 1년 초과하는 법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며 해당 사업유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연합 기간으로 하여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한다. 이게 드디어 오답이 되는 거고요. 5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각소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미납세액을 납부기 한의 경과날부터 2월 이내에 징수해야 한다. 이건 징수에 관한 규정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인세 납세 절차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1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척 감사 미종결 사유로 인해서 결산이 확정되지가 않은 경우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즉 3월 31일 그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관할 신고기한을 연장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라고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새로 설립된 모든 내국법인의 경우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에 중간연합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합병분할로 신설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에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저지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금을 분납할 수 있다. 2천만원 초과할 때 그렇고요. 1000만원 초과하면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할 수가 있죠. 4번에 내국법인이 A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 B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에 대해서 법인세 원천 유산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배당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만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 유산을 합니다. 법인세에서는 그래요.
5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주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납부할 세액이 3개월 이내 징수가 아니라 2개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은 기타 법인세 납세 의무죠. 우리 이제 그 법인세 처음 시작할 때 배웠던 것처럼 청산소득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 뭐 비영리법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 챕터고요. 17.1의 비영리법인의 납세 의무인데 1점의 비영리법인의 정의부터 보자면 양가로 1번의 비영리 내국법인은 학종자, 즉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 이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우리가 비영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사립학교법이나 아니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새마을금고 같은 조합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주주 등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국기법에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비영리 법인이 되는 거죠. 이 사라의 각종 제가 학교법인 같은 걸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외국법인, 외국법인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정부, 대표적인 게 뭐 관광청 같은 거죠. 홍콩 관광청이 뭐 한국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점의 비영리 법인의 납세 의무는 우리 법인세 개강하는 첫날 배운 것처럼 각소에 대해서는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고요. 그 다음에 청산소득 세금 내지 않고 토지 등 양도소득은 누구나 내야 하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죠. 참고로 이 수익사업소득이 제일 중요한데요. 표의 오른쪽 세로로 가보면 얘네들은 비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데 사업소득의 경우는 작물재배업, 연구개발업, 계약에 의해서 대가를 받는 수익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치원과 학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이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은 뭐 비수익되는 게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의 경우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비수익 사업으로 해서 세금을 안 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상당히 좋은 규정인데요. 그 연세법인, 연대, 전형적인 이제 비영리 법인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상경관인가요? 경영대가 있는 상경관 건물을 뭐 한 20년 전에 취득을 했거나 건설을 했는데 그때는 10억이었는데 지금은 뭐 시가가 한 100억이라고 쳐요. 이걸 팔면 처분이익이 무려 뭐 90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고유목적 사업인 학생들 가르치는데 3년 이상 써버렸으면 이거를 과세해주지 않으니까 이건 대단한 특례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뭐 한 10년, 20년 된 건물이 있는데 상당히 시세 차익이 많이 나와가지고 팔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학교법인을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학종자, 종교나 자설단체를 만드셔가지고 비영리법인으로 둔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그 가로 내용이 보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수익사업으로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꽃표시인데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라든지 입장료 수입 등 약간의 부수수익이 있다고 해서 이걸 다 고유목적이 아니라 사업수익으로 봐버리면 너무 이게 가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다시 우리 일반적인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물관은요 수익사업이라고 보긴 그래요. 학교 안에 있는 박물관 말하는 건데요. 이게 뭐 유지라든지 운영을 위해서 한 학생들한테 들어올 때마다 1,000원씩 받았다고 해서 이게 부수수익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정도 부수수익은 그냥 여전히 수익사업이 아니라 고유목적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3점의 구분격리죠. 구분격리를 보시면 이제 구분격리는 특히나 비영리법인한테는 아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은 구분을 정확히 해놔야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고유목적 사업은 과세가 안 되는 거잖아요. 보면 양가로 1번에 구분이 되는 경우라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해당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회계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구분이 안 되는 경우는 공통자산부채라면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부채는 그냥 수익사업으로 보내버리기로 했고요. 공통입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수익금액 매출액에 그냥 비례해서 별 수 없이 매출액 비율로 안분할 수밖에 없겠고, 공통송금은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역시나 수익금액이나 매출액에 비례해서 안분하고, 그게 아니라 업종이 상이하면 그냥 개별 송금 하나하나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밑에 자산의 전출입이 있는데, 비영리 사업의 자산이 수익사업 자산으로 전출되면 수익사업의 자본 증가, 뭔가 새로 전출받은 자본의 증가로 보고요. 거꾸로 수익사업에서 쓰던 자산이 비영리 사업의 자산으로 전출되면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는 수익에서 비영리로, 그러니까 고유목적으로 기부로 볼 수 있는데 수익사업 소득 금액을 초과할 만큼 줘버리면 수익사업 소득 쪽에서의 자본의 감소로 볼 수 있고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설정된 법인의 경우라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사용으로 봐줍니다.
4점의 비영리법인의 과세 방법을 보면요. 양가로 1번 수익사업소득은 그냥 일반 영리법인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신고 납부하고 있고요. 양가로 1번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라는 걸 보면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은 안 되고요. 이자소득하고 투자신탁이익은 그냥 법인세 과세표준에 FM들을 신고하지 않고 마치 개인들처럼 그냥 분리과세로 종결이 가능하니까 훨씬 간편하게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죠. 일단 자산양도를 했으면 고유목적 사업에 썼는지 썼으면 3년 이상 썼는지에 따라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는데 고유목적 사업에 안 썼거나 아니면 썼어도 3년이 안 된다면 자산양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그랬죠.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토지, 건물, 주식, 출자지분 같은 건데요.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억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도 뭔가 비영리니까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동그라미 1번에 일반 영리법인처럼 FM대로 과표를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냥 얘도 법인이니까. 동그라미 2번 그게 아니라 개인처럼 양도소득세 계산 규정을 준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 신고 납부하는 절차로 준용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인데 한마디로 개인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는다거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만큼 받아준 다음에 이게 1번이 유리한지 2번이 유리한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2번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2번을 선택해버리면 화살표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표 신고 생략도 가능한 거죠. 기타 특례에 무기장가산세 적용 배제고요. 필수적 첨부서를 미제출할 때 불이익 배제고 그 다음에 기장 의무도 배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C7.2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인데요. 이제 한 회사가 망하면 망할 때 남은 재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세금 내고 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지금 50기가 되어 갈 텐데 아직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지 않았겠죠. 망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망한 회사만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가로 1번은 과세표준, 회사가 종결된다면 자녀재산가액입니다.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0억이 남는다고 쳐요. 100억을 자기자본 총액하고 빼요. 왜냐하면 자기자본 총액은 끝까지 주주들한테 다 그 100억으로 분배해줘야 하니까 100억의 자녀재산가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 140억이고 부채가 40억이었으면 140억에서 40억을 빼면 지금 남은 자녀재산이 100억인데 이 중에서 주주들한테 80억 정도를 돌려줘야 한다면 자기자본 총액 80억을 빼면 나머지 20억이 망한 회사가 끝까지 남아있는 최후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란 소리인데요. 현실적으로 회사가 망하고 청산이 되면 이렇게 남아있는 소득이 많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산을 했겠습니까? 그런 단점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이런 산식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회사 계속하면 자녀재산가액의 분배액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빼는 비슷한 산식이 될 거고요. 세율은 끝까지 남은 20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똑같은 과표대로 해서 세율을 곱해주면 되겠고 양가로 3번의 신고납부를 보면 확정신고납부는 해산등기일이 아니라 자녀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그러니까 청산할 줄 알았는데 계속등기를 하는 경우겠죠. 아니면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법인세하고 똑같죠. 청산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을 때에도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를 해야 하고요. 중간신고납부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중간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재산가액 확정 전에 그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하면 분배한 날. 두 번째, 해산 등기일부터 1년까지 자녀재산가액이 확정이 안 되면 1년 되는 날이 그날까지 중간신고 납부해야 하고요. 양가로 4번의 기타 규정을 보면 납세 의무가 있는데요. 일단 해산이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영리내국법인만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비영리하고 외국법인은 납세 의무가 없는 건 예전에 배웠었죠. 그 다음에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 변경 시에도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망할 때만 이게 있는 거니까 단순히 조직 변경하는 걸로는 납세 의무가 없겠죠. 그 다음에 결정 및 경정을 보면 각소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고 징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미납한 것을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은 징수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산금을 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 시에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다행히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주 1번부터는 이제 주 2번까지 구체적으로 계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계산 문제 푸는 방법은 참고만 하시고요. 주 3번에 보면 유동화 전문회사, 투자회사 등의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중간신고나 납부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청산기간 중에 각소가 있으면 이거는 청산소득에 가산하는 게 아니고 되게 희박하긴 하지만 이거는 각소로 별도로 가산하게 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의 해산 및 청산에 관련된 각종 세무사 문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나 다른 세법하고 같이 공부할 때 세법의 다른 그 법인세나 혹시나 우리 부가세랑 같이 공부할 때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요약해 놓은 거고요. 간단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 17.3은 올해 개정세법 중에 중요한 내용인
기업의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용이죠. 이거는 기업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해서 올해 개정세법 중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제가 몇 번 일단 개요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과세 대상 소득, 단기순이하고 좀 다르지만 일단은 그냥 편의상 단기순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단기순이익이 100억이라면 요거의 80%, 즉 80억까지는 어디에 써야 하느냐, 거기 박스에 있는 것처럼 회사 내 기계장치 같은 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임금을 증가시켜야죠. 그러니까 기존 거에 비해서 증가시키게 더 준다거나 아니면 배당으로 외부에 이렇게 현금 같은 걸 돌려버리면 기업에서 벌었던 것을 밖으로 환류를 함에 따라서 이렇게 밖에서 경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어떤 소득 금액의 80% 이상을 투자나 임금 증가나 배당으로 썼어야 하는데 우리는 80억을 돌렸어야 하는데 외부에 50억밖에 안 돌렸으면 30억을 아직 미환류했다고 보고 30억의 단인세율 10%인 3억 정도의 세금을 물리는 건데 이게 시행되기 전에 2014년 말까지 우리 일상 그 사회에서요 엄청난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가가 아니 회사가 세금을 냈는데 이 돌리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또 10%를 세금 내면 전형적인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만 일단은 15년, 16년, 17년 3년 동안만 경제 진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입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A 방식하고 B 방식이 있는데 우리 회사가 투자는 많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B 방식을 통해서 과세대상 소득 즉 100억의 30%인 30억 이상만 외부로 돌리면 되고요. 임금 증가하고 배당 증가액이 두 개 더해서 임금 증가하고 배당액이 두 개 더해서 만약에 한 20억 된다면 10억을 못 돌렸으니까 그거의 10%인 1억을 세금을 내면 되니까 A하고 B 중에서 일단은 작게 내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내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개요 보면 기업 소득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투자,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단기소득의 일정 금액, 즉 기준 미달하면 추가적으로 10%로 과세하는 제도고요. 적용 대상 기업, 이게 지금 시행 초기니까 계산 문제보다는 이런 말 문제 위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큰데요. 일단은 자기 자본입니다. 자산도 아니고 매출액도 아니에요. 자기 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인데 간호 내용 되게 중요하죠.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각 사업유도 종료율 현재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소속된 기업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기업 계열사에 해당하는 회사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미환류 소득 과세 방식은 이미 제가 지금 구두로 설명했는데요. 박스에 있는 것처럼 A 방식은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해서 80% 이상을 밖으로 돌렸어야 하고요. 거기에서 투자, 임금 증가, 배당액으로 돌리고 못 돌린 금액에 대해서 10% 과세. 자신 없으면, 투자가 자신 없으면 B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과세 대상 소득의 30% 이상을 돌려야 하고 임금 증가나 배당액 뺀 거에 부족액의 1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런 행정 절차가 일단은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2번 같은 것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2015년 소득에 대해서 2016년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요. 한 번 A나 B를 선택하면 3년이죠. 5년이 아니라 3년 동안 동일한 과세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하고 그 다음 땡마크 과세 방식을 무신고한다면 최초 연도는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국세청에 선택해 줄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이제 양가로 4번부터는 저기 박스에 들어가는 숫자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글쎄요. 계산 문제까지는 접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 말 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가로 1번의 과세 대상 소득에 다음의 소득금액의 이 주요 항목의 가감 항목을 조정해서 산정하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1번의 주요 가산 항목은 법인세 계산할 때 이미 차감되는 차감 조정을 다시 가산으로 엎어버리라는 소리인 건데요. 대표적인 게 수입배당금 입금물산입, 단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그 다음에 국세환급금 이자에 대한 입금물산입 같은 것은 다시 차감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더해서 엎어버리라는 소리입니다. 꽃표시의 그 입금물산입 같은 경우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은 별도 조정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중과 입금물산입을 안 했을 테니까 해외 거였으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땡마크의 단기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분은 비용으로 단기소득에 이미 기차감되므로 이중 차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산하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A 방식일 때만 해당이 되고 동그라미 번의 주요 차감 항목은 이미 다 가산된 것들은 차감으로 없애버리라는 소리인데요. 법인세는 원래 송금물산입으로 가산되어 있을 텐데 이번에 차감하시면 되는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환류세는 빼고 아직 구하지 못했으니까 환류세는 빼고 나머지에 거해서만 차감을 할 수도 있고요. 법령상 의무적립금, 그 다음에 이월급손금, 기부금, 송금 한도 초과액 등은 차감 항목으로 다 빼내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투자의 범위를 보면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인데 이거 해외 투자한 건 소용없어요. 국내 투자해야 국내 환류가 되니까 해외 투자한 건 소용없고
지분 취득은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기계장치나 시설장치 같은 걸 투자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유형 고정자산은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구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건물 신중축만 건설비가 됩니다. 이거 업무용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의 경우도 업무용 건물 신중축 부지에 한정하고 꼭 표시 있는 것처럼 일반 토지라든지 기존 건물, 그 다음에 중고품에 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 범위로 넣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업무용 건물 공장, 사업장 등 시행규칙에 정하는 업무용 건물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무형 고정자산은 개발비 특허권, 상표권, 광업금이 되고 영업권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을 보면요. 임금 증가액은 이런 사람한테는 임금 증가해봐야 이 산식에 도움이 안 되는데 임원하고 1억 2천만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 그 다음에 최대 주주의 친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직원들이 전년 대비 증가되는 금액만 산식에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준 연봉을 다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은 빼고요. 연봉의 증가액만 산식에 집어넣는 겁니다. 반가로 4번의 배당 범위는 현금 배당만 됩니다. 우리 주식 배당 같은 거 절대 안 돼요. 현금 배당인데 이거는 기말만 되는 게 아니라 중간 배당은 가능하고요. 특이하게 자사주 매입 소각이 가능한데 자사주 매입 소각이 뭔지 알죠? 외부에 유통되고 있는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로 사들여가지고 찢어버리는 건데요. 외부에 유통되는 주식을 우리 회사가 사들이면 그만큼 우리 회사에 현금이 나갈 테니까 어차피 환류가 될 수도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꼭 현금 배당이 아니더라도 자사주 매입 소각도 우리 마치 배당처럼 봐줍니다. 자, 우리 뒤에 넘겨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죠.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 의무 및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소는 수익사업에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은 과세하지 않죠. 3번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을 일하는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관리압류 등의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정도의 부수수익은 그냥 고유목적 사업에 들어간 걸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4번의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령에서 정하는 조합법인 등 외에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있고요. 5번의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챕터 18에는 연결납세 제도가 나오는데요. 연결납세 제도는 1차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나오면 절대 푸시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말 문제만 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말 문제 위주로만 한 5분에서 10분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우리 강의를 종강을 하겠습니다. 1점의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보면 연결납세 방식은 IFRS에서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됨에 따라서 법인세법도 둘리상의 내국법인을 내가 100%로 자회사로 가지고 있으면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연결납세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규정이고요. 양가로 이번에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이라고 해서 내국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내국영리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 이거 100%만 됩니다. 100% 완전 지배할 때만 우리 연결납세 제도가 세법에서 가능해요. 완전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완전 자법인이 적용 가능하고요. 이거는 완전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까지 가는 승인사항이고 강제로 할 필요는 없고 완전 자법인이 있을 때 선택에 따라 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완전 자법인이 2개거나 3개거나 4개인데 원하시는 한두 개만 하고 나머지 한두 개는 안 할 수는 없어서요. 하려면 다 하시고 안 하려면 다 안 하는 방식입니다. 양가로 3번에 완전지배 개념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에 직접지배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100%를 보유하고 있으면 뭐 논의가 필요 없는 직접지배가 되는 거고요. 간접지배는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 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한 단계 거쳐가지고 가지고 있어도 간접지배가 인정되기 때문에 100% 보유하고 있으면 되고, 양가로 4번에 연결 자법인 재법인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자법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이 밑에 끼어 있다거나, 두 번째, 법인세법상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인 유동화 전문회사가 끼어 있다거나, 세 번째, 성실납세 방식을 적용받는다거나, 네 번째,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거나, 다섯 번째, 해운기업인 폰세 제도를 적용받으면 연결 자법인에 들어올 수 없고요. 거꾸로 연결 모법인에 제외되는 것도 비영리 내국법인, 그 다음에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완전 지배를 받는 가운데 껴있는 애들은 어차피 가운데 껴있는 애들이 위에서 또 완전 지배를 누구한테 받는다면 걔는 최종 모회사가 될 수 없다는 소리고요. 3번에 연결 자법인에 제외되는 금방 앞에서 배웠던 5가지 사유 애들은 연결 모법인에도 동시에 들어올 수가 없겠습니다. 거기에 주 1번을 보시면요. 주 1번은 그 100%의 완전지 배율을 판정할 때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우리 회사가 밑에 있는 회사를 95%만 가지고 있어도 이 5% 정도는 안 가지고 있어도 이해를 봐준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5%를 내가 안 가지고 있고 우리 사주 조합이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해서 근로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주식매 선택권 행사에 따라서 취득한 주식은 내가 5% 정도는 안 가지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사례를 보시면요. A법인, B법인, C법인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A법인이 B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고 B법인이 또 C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옆과 같이 A에서 C까지가 100% 소유 구조일 때 연결 모회사 및 자회사가 될 수 있는 법인이 누구냐고 되어 있는데 A법인은 B법인, C법인을 자법인으로 해서 연결 모법인이 될 수가 있죠. 만약에 C법인이 해산으로 인해서 청산 중이라면 C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앞장에서 배운 것처럼. 그리고 이제 B법인의 경우에는 자신을 또 다른 법인이 100% 모회사로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내국법인, 즉 A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으므로 C법인을 자신의 자법인으로 해서 연결 모법인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A법인이 비영리 내국법인이면 B법인이 연결 모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을 보면 연결납세 방식의 절차 규정인데 양가로 1번에 적용 신청.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으려면 그 내국법인과 완전 자법인이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한 10일 이내에 좀 미리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연결납세 방식 적용 신청서를 완전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까지 이거는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게 아니라 관할 지방국세청까지 가시는 좀 중대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승인을 보면 1번에 통지가 있는데요. 신청을 받은 후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2개월입니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취소를 보면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요. 옆에 이제 주 1번에 연결납세 방식의 취소 사유인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겁니다. 1번에 보면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게 돼서 A법인,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2월 말 결산법인인데 삼성물산이나 삼성중공업이 6월 말 결산법인이거나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사업연도가 맞아야만 하는 거니까요. 이번에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지도 않는 70%나 80%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끌고 올 수는 없는 거고요. 3번에 연결모법인의 완전 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자회사가 서너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빼놓고 하거나 그런 건 말이 안 되고요. 4번에 추계조사 결정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서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결법인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시부가 사유가 있는 경우는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가로 3번의 취소의 효력을 보면 연결사업연도의 미공제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으로 봐서 그 가세표준에서 이걸 빼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납부한 연결 중간연합세액 중 연결법인별 중간연합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중간연합세액을 본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반가로 4번의 취소 후 재적용은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요. 승인이 취소된, 즉 옆 페이지에 있는 무슨 문제가 있는 법인들이었잖아요. 승인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이니까 총 5년 동안은 다시 연결납세 방식 적용 당시 예전에 똑같이 들어갔던 똑같은 연결 자법인을 통해서 5년 동안은 다시는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취소를 당하시면 똑같은 자법인으로는 5년 동안 다시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의 적용 폭인데요. 참 애매하네요. 연결납세를 한번 해보니까 귀찮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다가 적용을 포기해버리는 건데 반가로 1번의 신고, 연결납세 방식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요. 제한, 이것도 참 골치 아픈데 연결납세 방식을 최초 적용받은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니까 총 5년까지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한 번 신청할 때 이것도 신중하게 신청을 하셔야지 한 번 신청하면 5년 동안은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포기 효력을 보면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연결해서 만약에 결손금이 계속 이월되고 있다면 결손금 발생 법인별로 승계하는 것이지 손을 대는 건 아니고요. 포기 후 재적용도 역시나 포기한 다음에 다시 재적용 받으시려면 이것도 올해 포함해서
4개년도니까 올해 빼고 4개년도니까 올해 포함하면 5개년도 동안에 다시 포기후 재적용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가로 4번에 연결 사업연도를 보면 원칙은 동그라미 1번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 사업연도와 일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연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 초과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치가 원칙이고 1년 초과는 안 되고요. 이번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 신청하는 연결 대상 법인들은 연결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하며, 연결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변경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요. 반가로 이번에 예외가 있는데, 일정 요건을 만족한 완전 자법인으로서 본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의해서 규정되어 연결 사업연도를 일치시켜 없는 경우, 그러니까 자법인 중에 몇 개가 어떤 법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딱 연결연도가, 그러니까 자신의 원래 자법인의 사업연도가 결정되어 있는데 그게 모법인하고 너무 달라버리는 거죠. 그럼 별 수 없이 해당 자법인이 오히려 주인공이 돼서 해당 자법인의 사업연도를 연결 사업연도로 간주해서 연결납세 방식을 꾸역꾸역 적용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현실에서 별로 많지는 않을 거고요. 반가로 3번에 사업연도 의제라고 돼 있어서 사업연도 중 연결납세 방식을 딱 적용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연결 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가 한 기로 끝나버리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연결납세 방식 적용을 포기하면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연결 사업연도 종료일의 그 다음 날부터 본래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가 또 한 사업연도로 의제가 됩니다. 양가로 5번 연결 자법인의 추가와 배제죠. 추가를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연결 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이번에 100% 완전 지배하게 됐으면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에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그 해부터가 아니라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거 다음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법인의 설립 등기하자마자, 즉 우리 자회사가 하나 생겼는데요. 걔는 설립 등기하자마자 내가 100%를 출자를 해가지고 세운 회사라면 자법인의 설립 등기일부터 바로 연결 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는 설립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일부터 바로 1기부터 바로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라는 소리고요. 반가로 이번에 배제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연결 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 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 안 하죠. 그러니까 100%가 아니었다가 100%가 되면 그 해까지는 연결하지 않고요. 다음 해부터 연결을 하고, 거꾸로 100%가 있다가 주식이나 지분율이 없어지면 바로 그냥 없어진 해부터 바로 연결해서 빠지는 겁니다. 서로 비대칭적이니까 기억 제대로 해놓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연결 자법인의 배제의 경우 연결납세 방식의 재적용의 제한, 그 다음에 이월교수금의 승계 및 중간연납세액 승계 등을 다 준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세지는 연결 자법인이 아니라 연결 모법인의 납세지에서 신고납부하고요. 양가로 7번에 연결 회사끼리 납세 의무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느냐 내용을 보면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요건이 그럴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계산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3점의 신고 및 납부죠. 양가로 1번 연결 과세표준의 신고인데 동그라미 1번을 보면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원래 법인세는 3개월까지 신고하잖아요. 3월 말까지. 근데 연결은 4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방국세청장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하는 사항이고요. 동그라미 2번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만 있더라도 당연히 신고는 해야겠고요. 양가로 이번에 연결도 6월 말을 잘라서 중간연합이 있습니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우리 중간연합기간으로 하여 중간연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8월 말까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리 연결 중간연합을 하게 돼 있고요. 양가로 3번은 연결 법인세의 납부, 연결 모법인은 연결 산출세액에서 다음에 법인세, 가산세는 빼고요. 를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별거 없고요. 감면세액 빼고 중간세액 빼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액 뺀 거 다음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4번에 연결 자법인의 지급이죠. 연결 자법인은 신고기한까지 연결 법인별로 산출세액을 뿌려줄 텐데요. 다음의 금액을 뺀 금액을 세액을 가산하여 연결 모법인에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죠. 모법인이 한 번에 낼 테니까 밑에 있는 자법인들은 국세청에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모법인들한테 자기의 세금을 쏴주는 그런 구조겠죠. 똑같이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의 감면세, 그 다음에 연결 법인별 중간연할세, 그 다음에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요거를 뺀 다음에
우리 윗사람한테 다 쏘아주면 되겠고요. 양가로 5번에 결정, 경정, 징수와 환급은 개별 납세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 1번에 보면 필요적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연결소득금액 조정 명세서, 그 다음에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부 처분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다 세트를 다 똑같이 내줘야죠. 그 외에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 간 거래명세서 등은 임의적 첨부서류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 개별하고 마찬가지로 필수적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03페이지에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죠. 1번 문제인데요. 법인세법상 연결납세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완전 자법인이 둘 이상이면 해당 법인 모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해야 하라는 소리니까 맞는 소리고요. 2번에 추계조사 결정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서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국세청장은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사유 중에 있죠. 3번에 보면 연결납세 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연결납세 방식 적용을 포기할 수도 없으니까 신중히 하라고 했는데요. 올해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그게 종합 5년이 돼야 하니까 이게 지금 5년으로 4년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제 3번이 오답입니다. 4번, 법인의 설립 등기일부터 연결 무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설립 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바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그랬고요. 5번에 보면 연결 무법인은 각 연결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이건 4개월이죠. 4개월 이내에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납세지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에 5년을 4년으로 바꾸는 것 빼고는 다 이제 맞는 그런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말문제설법 마치고요. 말문제로 이제 모든 그 시험에 합격 점수를 충분히 받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저랑 설명했던 이론 요약을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 하시고요. 결국 우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합격하는 것은 머리 좋거나 노력 잘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 보기 전날까지 빨리빨리 회독수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속된 말로 어제 그거 보고 들어간 사람이 합격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우리 계속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회독수를 올려서 깊이까지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시험에 나오면 빨리 기억했던 그 단기 기억으로 얼른 합격해버리시고 합격하신 다음에 다 툴툴 털어버리신 다음에 다시 2차에 매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합격해서 2차 시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